모두들 호랑이 기운 받으시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날이 따뜻한 게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몸뚱아리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75이 된 늙은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재미나고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이 늙은이가 글재가는 없지만 제 기구한 인생과 행복한 인생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자 연필을 들었네요. 제 사연이 읽힐지는 모르지만 몇 자 끄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북전쟁 중 태어난 전쟁 고아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몹시 어렵게 자랐어요. 지금이야 먹을 게 천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배를 곪는 날이 다반사라 삼시세끼를 먹는 날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란 저는 17부터 막노동판에서 인부로 일했어요. 제 또래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저는 망치질을 배워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먹고 살았죠. 그때 저는 하루살이 인생이니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킬 게 뻔했고 자식을 낳아봐야 가난밖에 물려줄 게 없으니 제 생각이 당연했죠. 하지만 10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 결심과는 다르게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사장의 일을 마치고 제가 달방으로 지내고 있는 여인숙으로 돌아갔을 때였죠. 제 옆방에 새로 들어온 아가씨가 인절미떡 몇 조각을 전해주며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그 아가씨는 너무 고왔고 심성도 아주 예뻤죠. 그녀는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고 하루 내내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답니다. 그 아가씨는 저처럼 가난한 집에서 자라고 돈을 벌려고 도시로 나왔다고 전했어요. 그녀는 신문사에 취직해 신문을 배달하고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는데도 아주 야무지고 성실해 보였죠. 그녀는 제 마음에 들긴 했지만 그때 제가 30살 노총각이어서 감히 제가 좋아한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30살이라고 하면 청년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 30이면 결혼해서 애가 있는 게 거의 당연했거든요. 게다가 10살 가까이 어린 아가씨의 인생을 망칠까 걱정돼 마음을 접었답니다. 그런데 매일 마주치며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인숙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여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자고 되뇌이며 그 아가씨에게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가씨 역시 저를 좋아하는 언지를 몇 번이나 줘서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았죠. 결국 10살 차이 나는 그녀와 저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여인숙에서 그녀의 방을 빼버리고 제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수년 동안 아내와 돈을 모아 어느 주택집의 셋방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저희만의 신혼집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부부금실이 남달랐던 저희 부부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가난 속에서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가장으로서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 한 몸 바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평생을 바치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사장 인부에서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작업 반장 자리까지 꿰차게 되었답니다.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하니 소장님이 제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신 거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먹고 살만한 가정이 되었고 아들들을 평범하게 키울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못 배우고 자라서 그런지 자식들은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많이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었어요. 다행히 세 아들 모두 집사람 머리를 닮아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장남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녀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셋째 역시 똑똑한 머리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므로 자식 모두 성공했답니다. 집사람과 저는 우스갯소리로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며 이젠 아들들한테 용돈 받아가며 편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평생 일만 해오며 살아와서 그런지 쉬는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일하기로 마음먹었죠. 여하튼 자식들은 모두 자기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를 낳아 예쁜 가정을 꾸렸어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전쟁고와도 성공할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게다가 명절만 되면 아들들과 며느리들, 게다가 손주까지 더해 15명의 식구들이 모였어요. 외로움으로 자란 저에게 선물 그 자체였죠. 그래서 전 이대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답니다. 집사람 역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며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제 나이 67이 되던 해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자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집사람과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와 집선 상상도 못한 일을 겪어야 말았답니다. 큰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큰아들이 심하게 다쳤다고 전화를 줘서 버선발로 뛰쳐나갔어요. 장남이 입원한 병원이 그리 멀지 않아 택시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했죠. 그리고 병원 접수처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제 아들 이름을 대고 어느 병실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하는 말에 저와 집사람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드님을 찾으시려면 옆동에 있는 장례식장 지하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알려드려 죄송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저보다 먼저 저승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상상도 꿈도 꿔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아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사람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옆동에 있는 장례식장 지하로 들어섰어요. 이윽고 큰며느리가 울고 있는 게 보였고 저희 부부는 달려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오열하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니, 그이가 새벽에 긴급수술 호출이 들어와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가드레일을 받고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어떡해요? 그이는 지금 차갑고 좁은 안치실에 있다고요. 저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고 곧 기절하고 말았어요. 잠시 후 눈을 뜨자 장례식장 직원 둘이 저를 일으키더군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고 비통한 사흘을 보내고 나서야 큰아들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왔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아무도 그 단어를 만들지 않았구나 생각했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저와 집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큰아들을 가슴에 묻으려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았죠.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사람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꼭 무슨 일을 벌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절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고.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으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효도라고 하면서 말이죠. 한편 남편을 잃어 미망인이 든 첫째 며느리는 아들과 살던 집에서 계속 손주들과 지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거의 초주검이 된 채로 6개월의 시간을 겨우 버티고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가 손주들을 자주 봐주곤 했는데 손주들 역시 매일 그늘진 얼굴로 지냈어요.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를 찾아가 해야 할 말을 전하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첫째야, 네 마음은 알겠다만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 무리야. 네 꼴을 봐라. 넌 남편 잃은 아내이기 전에 아이 둘을 둔 엄마란 말이다. 그리고 네 나이 이제 겨우 30 중반이다.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도록 해. 하지만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지도 않고,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재혼하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남자는 그이뿐이라고요. 그러니 통장 가져가세요.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정 재혼하는 게 마음에 걸리면 일단 이 돈으로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지 새롭게 시작해. 지금처럼 지내면 네 아이들은 어떡해?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다잡으란 말이야. 너는 똑똑한 사람이니 뭐라도 잘 해낼 거야.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 하늘에 있는 네 남편도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 바라고 있을 거야. 여기서 계속 산송장처럼 지내는 걸 그만두란 말이야. 하지만 큰며느리는 저희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집사람과 제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결국 백기를 든 큰며느리는 저희 바람대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장남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막내 며느리가 손녀딸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큰 며느리 식구만 빼고 말이죠. 어쨌든 저희는 슬퍼하는 지난 날을 잊고 새로운 가족인 손녀를 보고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제 두 팔에 안긴 손녀를 보니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기도 하더라고요. 여하튼 손녀가 태어난 그날은 얼마나 오랜만에 웃었던지 웃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신기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인생의 즐거움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낳은 손녀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막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자식을 하나도 아닌 둘이나 잃게 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 출장도 잦았고 위험한 생산 현장도 직접 다녀와야 했다네요. 막내 아들은 수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갔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또 아들을 잃은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이지. 제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4살 난 손자와 피덩이 손녀를 끌어안고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와 집사람은 몇 벌이나 혼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또 첫째 며느리가 오랜만에 찾아와 슬픔을 나누고 돌아갔네요. 다음에는 좋은 일로 기쁜 일로 만나자고 약속하며 또다시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셋째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사돈댁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저희와 함께 살자고 부탁했는데 손주들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거절하며 제 통장 하나를 건넸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손주들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보태라고 말하며 눈물로 이별하게 되었죠. 저와 집사람은 남아있는 둘째 아들에게 별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당을 찾아가 남아있는 아들만큼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굿을 하고 부적을 써왔어요. 아들은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했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주자 군소리 없이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였답니다. 또한 집사람과 저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사는 터에 문제가 있나 싶어 이 같은 결정으로 떠나게 되었죠. 저희는 어느 시골 마을에 주택을 마련했고 아늑하고 고요한 환경 속에서 남은 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저와 집사람은 세상을 떠난 아들을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둘째 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노후를 보내게 되었어요. 집사람은 나중에 저승에 가게 되면 아들들을 볼 수 있을 거라며 그때까지는 지금의 삶에 열중하자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에 묻은 아들들을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날이 조금 길게 남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조바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림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안 좋은지 묻지 않고 곧장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났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놈아, 내가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이 꼴이 뭐니? 피골이 상접한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도대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아가,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지? 아버님,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전이되었대요. 이 사람, 앞으로 살 날이 3개월 남은 시한부라고요. 아버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줘야 한다는데 미칠 것만 같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집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셋이 똑같은 불효를 하는데 가슴에 진흙이 쌓여 있는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윽고 아내는 쇼크로 쓰러지게 되어 일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일반 병실에서 링거를 맞고 회복하나 싶었는데 충격이 너무 심한 탓인지 심장이 제 구실을 하지 않고 멈춰버렸어요. 결국 제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인 집사람이 떠나고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전쟁고아였던 시절처럼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서 더는 나올 눈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남아있는 재산인 집을 팔아 둘째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전화도 터지지 않고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산속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집은 원래 폐허였는데 마을 이장님 도움으로 주거지로 등록해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 집은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나쁜 소식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되었고 자연이 주는 따스함이 제 감정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죽은 가족들이 눈에 보였어요. 먼 산을 보고 있으면 아들들이 손을 흔드는 착각을 하고 달려가기도 했고 계곡물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곤 했답니다. 모두 망상이란 건 알았지만 쉽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가끔 가족들 곁으로 갈까 하는 나쁜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란 사람은 참 이기적이었어요. 배가 고파 밥을 허겁지겁 먹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는 호사를 누렸으니까요. 이런 저에게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 자신에게 벌을 주려고 자주 제 뺨을 치곤 했습니다. 제 집에 방문하는 사람은 이장님이 유일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이장님은 제 안부를 확인하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셨어요. 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기색으로 저와 마주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소주를 몇 번 같이 마시게 되었고 이장님이 무슨 이유로 홀로 산속으로 와서 사는지 묻더군요. 저는 자연이 좋아서 왔다고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지만 가슴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이장님, 저는 전쟁고아입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생사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외로움 속에 자라서 집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 운명은 정해졌나 봅니다.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사는 인생인가 봐요. 뭐가 그리 급한지 식구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집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와도 이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참 기구하고 사납죠. 제 말에 경청하던 이장님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이 가족들을 죽음으로 빠뜨린 것도 아닌데 왜 자책을 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어르신처럼 처자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저도 다들 떠나고 없어요.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이혼한 마누라는 그렇다 쳐도 자식들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은 건 물론이고 제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이 많이 썩어 있답니다. 어르신은 그래도 가족들과 사랑을 나눴던 추억이라도 있으시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도 마음도 이미 저 계곡물처럼 떠내려간 지 오래란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저보다 안 돼 보였답니다. 만날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심정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식들을 가슴에 묻을 수도 없는 이장님의 삶은 저보다 고달프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묵혀있던 대화를 나눈 이후 이장님은 가끔 자친 날이 있으면 저를 아랫마을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게 익숙했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보이기 싫어서 매번 거절했습니다. 저는 산바람을 쏘이며 산책을 하는 게 더 좋았고 지나가는 다람쥐를 보는 게 더 반가웠죠. 산속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해지고 아늑해졌습니다. 가슴에 묻은 가족들이 자주 떠오르긴 했지만 그 망각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 형벌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쁜 순간을 지우려고 노력했고 집사람과 아들들과 좋았던 기억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비친 제 얼굴을 보자 많이 놀랐어요. 집에 거울이 없어 몰랐는데 어느새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덥숙한 수염이 무슨 도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조금 지저분하긴 했지만 누가 볼 사람도 없고 해서 긴 머리와 수염을 그대로 두었네요. 그러던 태양이 뜨겁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집 앞에 나와 멍하니 산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내리막길 끝에서 이장님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제 안부를 확인하러 왔구나 싶어
집으로 들어가 식사 준비를 부랴부랴 했답니다. 비록 반찬은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맛있게 먹어줄 이장님을 생각하고 상을 차렸어요. 이윽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어르신! 안에 계세요? 저는 주방에서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장님! 들어오세요! 제가 밥상 차려놨습니다! 그러자 이장님은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잠깐 나와 보세요. 라고 저를 불러내더군요. 아니, 무슨 선물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저한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며 여닫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가 가져온 선물들이 제 눈앞에서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좋은 일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님 손주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했던 며느리 셋과 손주 8이 반짝이는 별처럼 웃고 있더라고요. 이장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고 내려가신 거죠. 며느리 셋과 번갈아가며 눈을 마주치자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렁주렁 맺혔고 며느리들 역시 보석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제 물음에 둘째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아버님, 여길 찾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얼마 전 동사무소에 찾아가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주소지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까 이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며칠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셋째 며느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장님 아니었으면 이런 산소까지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버님, 못 본 사이에 머리를 정말 많이 기르셨네요. 수염도 많이 자라셨고요. 나름 멋지시네요. 워낙 인물이 좋으시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손자 녀석 하나가 울다가 웃으면 안 된다고 저를 놀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우습던지 껄껄거리며 웃다가 사례까지 들리고 말았네요. 이윽고 큰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님, 저희 언제까지 여기 세워둘 거예요? 라고 말하자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걸 말이죠. 미안하다. 어여 들어들 오거라. 아유,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맛있는 밥 지어주마.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자 그동안 넓다고 느꼈던 제 집이 아주 비좁은 곳이란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밥을 다시 지었고 며느리들이 상 차리는 걸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은 불만 가득한 반찬을 맛있게들 먹어주었어요. 손주 녀석들이 반찬 투정을 할 만했는데도 전혀 싫은 내색 없이 잘 먹더라고요. 저희는 밥을 먹는 동안 손주들 이야기만 나누었어요.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운동을 잘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 귀에 모두 담았죠. 그리고선 손주들이 물놀이를 하러 얕은 계곡으로 나갔고 저와 며느리 셋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얘들아,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너희들 소식과 손주들 안부가 궁금했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내 기분이 너무 좋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모두 재혼들은 한 개냐? 만약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걸 남편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말이야. 제가 여러 말을 건네자 큰 며느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소식이 궁금하면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랬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시니까 마음이 편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셋 다 재혼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아들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다들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에이, 이 녀석들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희들은 아직 젊고 곱다고. 새로운 사람과 사랑하며 살길 바랐는데 안타깝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들과 밀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고 곧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생각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7년 전에 저한테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통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둘째랑 셋째에게도 똑같이 주셨다죠? 저희 셋은 각자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며 살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좀 많이 모으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동서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게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큰 한식집을 운영해 보려고요. 제가 없이도 며느리들끼리 잘 만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동업까지 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동안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크게 장사까지 하다니 내 기분이 날아갈 듯 하구나. 그래, 그렇게 앞으로도 잘 살아주거라. 다치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말이야.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알겠지? 라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아직 못다한 말이 있다며 다시 운을 띄웠어요. 아버님, 언제까지 여기서 혼자 외롭게 사실 거예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저희와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데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둘째, 셋째 며느리도 그 말에 동요하며 저에게 산속에서 나오라고 보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들아, 정말 고마운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니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게 모두 내 탓처럼 느껴져.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마음만 고맙게 받을 테니 그만 돌아가거라. 라고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제 아들들이 그렇게 떠난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런 산속에서 스스로 벌을 받고 있냐며 제발 함께 내려가자고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과 손주들은 제 가족이 아니냐며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모진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말처럼 그녀들과 손주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의 함께 가자는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제가 기다려왔던 대답이었는지 설레더라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식당을 차린다고 했지? 그럼 내가 카운터를 보도록 하마. 물론 이발도 하고 면도도 할 거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라. 이에 며느리들은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고 이구동성으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 셋과 손주 8을 따라 산속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이장님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너무 잘됐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이장님도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며칠 전 아들 녀석이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양복을 살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세 딸은 한식당을 크게 오픈하게 되었고 저는 약속대로 카운터를 맡아 일하게 되었어요. 장사는 나날이 잘 되어 가다가 코로나로 1년 정도 주춤했었는데 요새 들어 다시 손님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하자면 둘째 며느리, 아니 둘째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가장 먼저 저에게 사윗감을 소개해 주었는데 착실하고 좋은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부모님이 안 계신 딸아이의 부탁대로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신부 행진을 하고 혼주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물론 제 친딸은 아니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빠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네요. 매일 딸들과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제대로 찾은 기분입니다. 물론 집사람과 아들들이 보고 싶고 그립긴 하지만 그들을 일찍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오래오래 지낼 거니까요. 저는 지금 건강을 챙기려고 식습관도 관리하고 있고 운동까지 하고 있답니다. 아주 오래 살아서 손주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고 처자식 곁으로 가려고요.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죠. 그래도 하늘에 있는 식구들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 늙은이가 일기 한번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길고 긴 제 인생 이야기를 적었네요. 형편없는 글솜씨였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 테니 감사의 말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경청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